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11살 딸 아이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악몽을 꿨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불을 켰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에서 막 벗어난 듯한 보라색 멍이 가득한 아이의 팔과 젖은 눈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딸이 제게 숨겨온 가슴이 찢어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이름은 서연, 33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과거에 제가 남자의 고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힘든 결혼 생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전 남편 민중과는 3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11살 된 딸 유나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넉넉하진 않아도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쓰러질 듯이 피곤한 날에도 딸에게만큼은 안정감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민준이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간 후 유나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줄었으며 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저는 그저 이혼으로 인한 충격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깊이 묻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아이를 꼭 안고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안의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긴 새벽 3시. 밖에서는 아주 가끔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오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깨울까봐 두려워하는 듯 하면서도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할 만큼 분명한 노크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빨개진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자도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몸을 숙이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이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해 서둘러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는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숨은 멀리서 달려온 사람처럼 가빴습니다.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또 무서운 꿈 꿨어? 유나는 대답 없이 그저 제 품에 안겨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고 그저 하룻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밑이 거뭇해졌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공부할 때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에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딸을 몰래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실눈을 뜬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무언가 다가오는 순간을 재촉하듯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5분 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3시. 똑똑. 이번 노크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지만 바로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었고
양어깨는 흐느낌을 참으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확 열었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한 것은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바로 왼쪽 팔이었습니다. 제 방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아이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진 보라색 멍 자국들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꽉 쥐어진 듯 선명했고 어떤 것은 붉은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렇게 아프게 했어? 학교에서 다쳤니? 아니면 누가 때렸어? 아이는 고개를 젓더니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누가 그랬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아이는 제 옷소매를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 상철 이모부가 밤에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방학 때마다 아이를 시댁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친척들이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전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제 딸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엄마가 화낼까봐, 엄마가 안 믿어줄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힘이 쭉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지기 직전의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엄마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끔찍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딸 아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견디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유나는 너무 심하게 떨어서 몇 마디 중얼거리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는 널 믿어. 이제부터, 오늘 밤부터, 이 순간부터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제 딸이 또다시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걸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꽉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널 버리지 않아. 다시는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움찔거리며 놀랐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단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녀의 삶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단 1초라도 손을 놓으면 아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자리가 때로는 가슴 아플 정도로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아이가 겪은 상처를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유나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부엌문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아이가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멀리 가지 마. 저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침대 끝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 겁에 질린 눈빛은 어릴 적 고열로 헛소리를 하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11살이 되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세찬 바람 한 번에 날아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냥 부엌에서 우유 좀 가져오려고. 바로 여기 있을게. 아무 데도 안 가.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베개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아이 앞에서 터뜨리지 않으려 참았던 울음을 삼키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유를 타는데 손이 계속 떨려 뜨거운 물이 손에 쏟아졌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 질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왜 그동안 침묵했을까? 멍자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왜 시어머니는 아이의 말을 무시했을까? 그 상철이라는 작자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마치 까마득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멩이가 되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올라와 아이 곁에 앉아 머리를 받쳐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좀 마셔. 속이 좀 편해질 거야. 유나가 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우유를 쏟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의 손목부터 팔까지 이어진 보라색 멍자국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멍은 붉었고 오래된 멍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끔찍한 밤들을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데 아픈 곳은 없어?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어깨랑 등이요. 저는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차마 바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오늘 아침 집안은 무거운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죽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배부르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더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엄마한테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언제든 네가 준비되면 엄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엄마가 맹세할게.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바람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불어와 햇살 냄새를 실어왔지만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덜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요. 상철 이모부가 방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저 자는 거 보고 있으라고 했다면서 문을 잠갔어요. 엄마, 거기 있기 싫어요. 무서워요.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했었어. 정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그곳에 보낸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약속할게. 유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젯밤의 흐느낌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오빠가 아는 성진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힘없는 목소리만 듣고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변호사님, 혹시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유나랑 관련된 일이요. 성진 변호사님은 바로 와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거의 1분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댁에 연락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챘다는 걸 알리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이에게 말을 바꾸도록 압박할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달려가 그들 모두를 제 딸 앞에 무릎 꿇리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침착하세요. 우선 유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 후에 제가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협조적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멍이 든 위치 하나하나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세상을 전부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유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내가 할머니 댁에 안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까? 저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양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아주 많이. 넌 그냥 어린아이고 어른들이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상처받은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유나는 제 가슴에 기댔습니다.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아이가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시댁과 그 상철이라는 작자와 그리고 제 딸의 말을 그저 어린아이의 거짓말로 치부했던 모든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유나를 한참 동안 무릎에 앉혀 두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여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진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계속 꽉 쥐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힘을 풀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 이 작은 아이를 빼앗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액정 화면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엄마의 직감으로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유나 안 보내니? 할미가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작은 종이약을 접고 있는 유나를 흘끗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유나가 좀 피곤해해서요. 집에 있게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즉시 불쾌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여름방학 때마다 몇 주씩 와서 잘 놀았잖아. 이제 다 컸다고 엄마 껌딱지가 되려는 게냐?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 말은 제가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던 모든 밤들을 후려치는 채찍 같았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유나 그쪽으로 안 보낼 겁니다. 전화기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더 높아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안 보낸다니. 네가 양육권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와 의자가 밀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우리 미숙이 남편 상철 이모부 말하는 거냐? 너 말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사람 잡으면 너만 다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저 듣지 않은 척, 믿지 않은 척,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상해 진단서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빨리 꺼낼 생각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거야. 애들은 원래 헛꿈도 꾸고 그러는 거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슬픔도 피곤함도 아닌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헛꿈을 꿨는데 왜 팔에 멍이 가득하고 의사가 아이가 꽉 붙잡혔던 자국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했을까요? 유나가 왜 새벽 3시마다 떨면서 엄마를 찾아오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에서 짜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요. 서연아,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 모든 건 내가 그 애랑 다시 얘기해 볼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유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곳에 안 갈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자신을 좀 돌아봐. 어른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유나가 저를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전화였어요, 엄마? 저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통화 다 했어. 유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화나셨어요. 엄마? 세상에, 그 질문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너한테 화낼 자격 없어.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고 아이도 저를 마주 안았습니다. 이 일이 생긴 후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유나가 이제 엄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녁 8시쯤 성진 변호사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녹음기가 든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댁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연 씨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압박을 가해올 거예요. 침착하셔야 하고 절대 혼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는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첫째, 유나의 진술. 하지만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강요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상해 진단서. 셋째, 증인. 만약 상철이라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면요. 넷째, 시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서 서연 씨가 선동하거나 사실을 왜곡한다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다뤄본 사람 특유의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쪽에서 역으로 서연 씨를 비난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 다툼 같은 걸로 서연 씨가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이의 안전만 필요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서연 씨가 그들보다 강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이 싸움이 더 이상 저와 그 상철이라는 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과의 정면 대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9시가 다 되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나랑 같이 자줘요. 그럼 엄마 여기 있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평소보다 더 저를 꽉 껴안았고 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일은 끝나야만 한다. 진실로 끝나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숨도 못 잔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유나는 제 바로 옆에 누워 제가 밤사이에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제 배 위에 팔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겨주다가 목덜미에 있는 희미한 보라색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옅었지만 내 손가락의 형태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침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서 계속해서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로부터 온 1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숙이모, 그 상철이라는 놈의 아내였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바로 전화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는 식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격의 미숙이모는 절대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 미숙이모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을 모함해요? 언제부터 어린애가 지어낸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게 된 거예요? 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모함 아니에요. 상해 진단서도 있어요. 진단서? 넘어지기만 해도 멍은 들어.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유나가 그냥 넘어진 거라면 왜 새벽 3시마다 엄마 방문을 두드릴 만큼 무서워할까요? 왜 이모부가 밤에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똑똑히 말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폭발했습니다. 걔가 거짓말하는 거지. 애들이 지어내는 말을 믿어? 서연 씨, 지금 망상에 빠진 거 아니야? 저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억눌렀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떤 아이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제 와서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모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회피하는 기색이 역력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집안일 크게 만들지 마. 온 집안 망신이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아픈 웃음이었습니다. 이모는 집안 망신당할까봐 무섭고 제 딸이 동심을 잃고 안전을 잃고 어른에 대한 믿음을 잃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미숙 이모는 대답 없이 거친 숨을 내쉬더니 저를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서연 씨,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몇 초간
저는 부엌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고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아주 맑아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욕설이 아니라 바로 그 침묵과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땅속에 묻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9시쯤 성진 변호사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 씨, 어젯밤에 비슷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 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요? 네, 서연 씨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면 당황해서 찾아올 겁니다. 압박을 가하거나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심지어 유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유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문 밖에서 얘기하고 휴대폰으로 전부 녹음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지만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저는 동의했지만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시 30분쯤 제가 거실에서 유나를 안심시키고 있을 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에 감정이 있다면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이모, 그리고 그 상철이라는 놈. 그의 얼굴을 보자 가슴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을 정도의 분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즉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라. 너랑 유나한테 할 말이 있다. 저는 문을 막아서서 그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만 살짝 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도 안 만나요. 저한테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미숙이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시큼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하네. 우리 남편이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린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어? 저는 상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왜 피하는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는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제가 직접 말해드리죠. 이모부가 밤에 방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설명해 보시죠. 미숙이모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허둥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랑 같이 잤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너 그런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너 지금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있는 거야, 서연아. 저는 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정을 파탄 내는 건 제 아이를 건드린 사람이지. 제가 아니에요.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기는 누군가 숨만 세게 쉬어도 터져버릴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애들이 상상한 거예요.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피하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씩 물었습니다. 제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그는 침을 삼켰고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네요. 미숙이모는 미친 사람처럼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억지 부리지 마. 저는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곧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서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침실 안에서 유나가 작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아이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굳건히 서야만 제 딸이 평생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거의 10분간 계속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소리쳐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거실로 나와 커튼 틈으로 밖을 보니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고 미숙이 모는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으며 상철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보니 유나가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아직 붉었지만 아까처럼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갔어요, 엄마? 응, 갔어. 이제 괜찮아. 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는데 오직 저만이 아이를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 15분 후 성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좋아요. 녹음은 해뒀죠. 네, 잘 보관하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뭘 해야 하죠? 신고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단계에 이르리라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문제였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어쩌면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나비 모양으로 색종이를 접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상해 진단서, 녹음 파일, 유나의 멍자국 사진 등을 하나의 파일에 철했습니다. 멍자국 하나를 볼 때마다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엄마랑 같이 갈래? 거기서 사람들이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엄마가 계속 옆에 앉아 있을게.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갈래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유나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강해지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성진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고 몸을 숙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아주 용감하구나. 오늘 가서 네가 기억하는 대로만 말하면 돼.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유나는 약간의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까지는 10분 거리였지만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나의 손을 꽉 쥐었고 아이는 제게 살짝 기댄 채 오래된 두려움과 싸우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성진 변호사님이 먼저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유나는 여성 경찰관과 함께 있도록 분리했습니다. 저는 문 바로 앞에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모한테 있었던 일 조금만 얘기해 줄래? 엄마가 바로 여기서 계시네. 아무데도 안 가셔. 유나는 저를 한번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아이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상철 이모부가 밤에 제 방에 자주 들어왔어요.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할머니는 안 믿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약 20분 후 경찰관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진지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고 누구도 어린아이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방을 나서려 할 때 나이가 지긋한 경찰관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아이 곁에 바싹 붙어 계세요. 시댁 쪽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저를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일은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건 필요 없어요. 법이 명백히 밝혀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고 많은 아이들이 평생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유나는 제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나 미워할까?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양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이제부터 이것만 기억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내가 아니야. 넌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유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지난 며칠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도 나랑 같이 자줄 거지?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까지나 같이 자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 미숙 이모의 번호, 그리고 아마도 상철이 다른 번호로 건 듯한 낯선 번호까지. 성진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저는 벨 소리를 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문을 두드리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함 소리, 욕설. 제가 경찰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동네에 막 들어섰을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남자, 상철이었습니다. 그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 등 뒤로 숨어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바싹 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철 씨, 여기서 뭐해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서연 씨.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한 발짝 다가왔고 저는 유나를 등 뒤로 감싸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나 원망하지 마. 저는 제 딸을 건드린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원망하세요. 그리고 기억해둬요.
내 딸은 더 이상 입막힌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철이 대문 바로 앞에서 길을 막아섰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제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유나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마치 어둠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사람처럼 제 옷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등 뒤에 세운 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상철 씨, 비켜요. 아이 데리고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는 저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위협하듯 팔을 뻗어 길을 막았습니다. 고소 취하에 어른들끼리 좋게 이야기하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른, 저는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그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면 협박죄로 경찰 불러서 당신 연행시켜 버릴 거예요.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마.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바닥에 내리꽂듯 말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무슨 막다른 길을 노네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떠났습니다. 뉘우쳐서가 아니라 멀리서 성진 변호사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러설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분명한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물러서지 않는 엄마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진 변호사님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유나가 무서워해요. 유나는 여전히 제게 바싹 붙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몸을 숙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랑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상철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군요. 불안할수록 더 무모해질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 생각엔 이제부터 검찰이 사건을 접수할 때까지 그쪽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서연 씨를 방해할 겁니다. 압박하고 거짓말을 꾸며내고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서연 씨를 흥분시켜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유나는 제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취하 안 해.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며칠간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제 아이는 오랫동안 견뎌왔으니까요. 이제 어른들이 견딜 차례예요. 그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나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대쯤 되신 온화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유나가 학교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까 걱정되어 며칠간 결석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어머님, 유나가 평소에 아주 착한 아이인데 언젠가 학교 앞에서 한 남자 학부모님이 크게 소리치는 걸 듣고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저 부모님 이혼 때문에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설마 선생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며칠 쉬게 하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등교시키세요. 제가 아이 잘 살피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찜과 부드러운 고기 완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몇 숟가락 뜯어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피곤해요. 저는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질문 하나만 할게. 편할 때 대답해줘. 그날 상철 이모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소리 질렀어? 유나는 멈칫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소리 못 질렀어요.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이모부가 때릴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그 단순한 말들이 엄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그 끔찍한 일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 딸이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저녁 8시쯤 외가 쪽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이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시댁 쪽을 고소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잘 생각해보고 한 거니? 저는 작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잘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시끄러워지면 나중에 애가 커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 말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모, 유나는 이미 감당했어요. 충분히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나설 거니까요.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너도 네 엄마 성격 알잖아.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 할머니가 아시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체면 신경 안 써요. 제 딸만 신경 써요. 이모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래, 널 믿는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싸움에서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전보다 어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선택했습니다. 밤 9시쯤. 제가 유나를 재우고 있는데 집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분명하게 3번. 저는 긴장한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보니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철도 시댁 식구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가 크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는 신분증 하나를 꺼내 현관 카메라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오늘 사건을 배정받은 수사관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확인을 시작하다니 제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안전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잠가두셔도 됩니다.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날카롭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방금 시댁 쪽에서 역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서류철에 있는 종이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거짓말을 꾸며내고 아이를 선동해서 사람을 모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예상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여쭤보러 왔습니다.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물어보세요. 첫째, 아이의 진술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둘째,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문틈으로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상해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그는 받아들고는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충분하군요. 셋째, 협박당할까봐 두렵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렵지만 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수사관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서연 씨,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눈물이 어느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사건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전환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의가 제 딸의 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떠난 후 집 안은 벽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치 큰 싸움을 치르고 난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 동안 문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아직 길고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잠이 들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고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아기 고양이처럼 다리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진다 해도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 제가 대문 앞에 배달된 우유를 가지러 문을 열었을 때 발밑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유나를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우리 모녀가 마트에 가는 모습, 심지어 학교 문 앞에 서 있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바로 어젯밤 수사관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순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모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휘갈겨 쓴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즉시 사진을 찍어 성진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1분 후 그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누가 보낸 거죠? 모르겠어요.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댁 쪽이거나 상철 쪽에서 고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등 뒤로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문 잠그고 혼자 나가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3중으로 잠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유나가 방에서 나와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이따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짐작한 듯 눈빛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 20분 후 성진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뭉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지만 동시에 서연 씨에게 유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리하다니요? 이 사건은 이제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울 때만 압력을 가합니다. 변호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서연 씨가 가진 증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아직 많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제 상철의 모습, 피하는 눈빛, 고개도 들지 못하던 그 모습은 그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쪽에서 서연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은 익숙해요. 하지만 유나는, 변호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피해자입니다. 아이를 건드리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리고 건드릴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30분 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사람을 모함하고 있다고 난리다. 다시 생각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모함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집 이모부는 점잖은 사람이라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유나가 아직 어려서 뭘 잘못 말한 거면 어떡하니? 저는 손이 하얘지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어떤 아이도 매일 밤 흐느껴 울어야 할 만큼 끔찍한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아요. 제가 직접 멍자국을 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저를 서러움에 울게 만드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친척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니?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돌처럼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체면이 걱정되시면 그 사람들 편에 서세요. 저는 유나 편에 설 거니까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씁쓸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서 아주 많은 어른들이 아이의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섰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잠을 못 잔 듯 눈이 부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 옆집에 살았던 미니 엄마예요.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 딸도 상철 씨한테 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미니가 8살이었어요. 아이가 제게 말했는데 그때 저는 제가 바보였어요. 아이가 괜한 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해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가 커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나서야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지만 어머님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머님 따님은 제 딸보다 훨씬 용감했어요. 더 빨리 말했잖아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러 왔어요. 경찰이 필요하다면 제가 다 증언할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아주 힘든 일일 텐데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 딸을 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머님 딸을 구할 수 있어요.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무섭도록 침묵했던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도 의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미니 엄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번만큼은 제가 진실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경찰에서 저를 부르면 제가 다 말할게요. 성진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서연 씨, 이게 이 사건의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니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철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하나의 고발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사건을 극도로 심각한 단계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나가 제 품에 안겨 처음으로 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 상철 이모부 벌받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렸으니까. 유나는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둠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니 엄마가 떠난 후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마치 숨 쉴 틈도 없이 큰 폭풍을 겪고 난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증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실수했지만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낸 엄마. 성진 변호사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니 엄마의 진술이 유나의 말과 일치한다면 이 사건은 확실히 방향이 바뀔 겁니다. 시댁 식구들도 더는 버티지 못할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지지는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아주 비열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협박 말고 또 뭘 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은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마 서연 씨의 명예를 공격할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요? 변호사님이 답했습니다. 서연 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로 몰아가거나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꾸며내거나 서연 씨가 아이를 때려서 유나가 벌을 피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게까지 악랄하게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지면 못할 짓이 없어집니다. 저는 손이 하얘지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말대로 그날 오후 제가 유나에게 죽을 몇 숟가락 먹이고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 먼 친척, 옛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서연아, 유나 때렸다며. 시댁에서 그러는데 네가 애를 때리니까 걔가 벌 피하려고 거짓말한 거라던데. 서연아,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니? 이혼하고 우울증이라도 온 거야? 저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어른들이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한 사람의 편에 서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딸.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화난 거 아니고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유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가 듣고 엄마가 감당할게. 넌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돼. 저녁 8시쯤 성진 변호사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댁에서 막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과거 한가족 모임에서 유나가 울고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유나 엄마, 상습적으로 아이 폭행. 아이는 두려움에 거짓말 꾸며내. 저는 그걸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들이 감히 이럴 수가. 변호사님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반격이지만 동시에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인터넷에 올렸다는 건 명예훼손과 수사방해죄를 자백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눈물 사이로 물었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변호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법이 믿고 진실이 서연 씨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지만 아픈 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있을 때 어젯밤 그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시댁 쪽에서 서연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서연 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뻔뻔함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믿으세요?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맞고소는 서연 씨가 이기면 무고죄로 수사받게 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뭘 해야 하죠?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일 유나와 미니 엄마를 데리고 와서 공식 진술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에 마치 구명 튜브를 잡듯 매달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유나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로요. 아이는 저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저는 서둘러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유나는 제 심장을 녹이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무서워. 저는 그 작은 얼굴을 감싸 안고 제 이마를 아이의 이마에 맞대었습니다. 엄마는 힘들지만 강해. 너 때문에 강해. 유나가 저를 마주 안았습니다. 너무 꽉 안아서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내가 뭐 잘못 말한 거 아니지? 아니, 넌 옳은 말을 했어. 진실을 말했어. 그럼 상철 이모부 벌받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돌처럼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비열해질수록 그놈의 죄만 더 드러날 뿐이야. 밤 10시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마른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길가의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유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면 제 딸은 평생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서면 제 딸은 엄마가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심해라.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저는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누군가는 이길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지키는 엄마는 이길 수 없어. 저는 침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는 며칠간의 공포 끝에 마침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내일은 진실이 기록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비가 올 것처럼 흐렸고 공기는 마치 큰 전투를 앞둔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든 채 입으로 가져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따가 나 말 많이 해야 해? 저는 아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기억하는 것만 말하면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9시쯤 성진 변호사님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긴장한 유나를 보고 그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낯선 사람도 없어.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유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마치 끌려가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제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거센 파도 속 유일한 애처럼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미숙이모, 그리고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싹 붙어 서 있었고 얼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빠르게 다가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이 집안을 고소해? 은혜도 모르는 것. 저는 유나를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미숙이모가 악을 썼습니다. 애가 헛소리하는 걸 믿고 우리 집을 망가뜨릴 셈이야. 상철은 두 여자 뒤에 서서 빛을 피하듯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단 1초도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즉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소리 지르면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했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엄마 봐. 아이는 저를 보았고 눈은 붉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은 우리를 별도의 진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여성 수사관이 유나 옆에 앉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아무도 내 말에 끼어들 수 없고 아무도 너한테 다른 말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 알겠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바로 옆에 앉아 힘을 실어주듯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나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시댁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상철 이모부가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살피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모부가 제 손을 만지고 아프게 꽉 잡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자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모부는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해서. 무서워서 크게 울지도 못했어요. 수사관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께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혼내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수사관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범함에서 심각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유나야. 아주 용감했어.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수사관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다른 일은 없어? 누가 본 적은? 유나는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번 미니 이모가 문 앞을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들리니까 이모부가 저를 놓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수사관이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니 이모? 그때 옆집에 살던 친구 엄마요. 저와 성진 변호사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저를 찾아왔던 그 증인, 민희 엄마였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분을 모셔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의 말이 민희 엄마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나가 그렇게 말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 처한 두 명의 피해자가 모두 같은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진술이 끝난 후 수사관은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저에게는 방에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남성 수사관이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이의 진술이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처 부위도 진술 내용과 부합합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범죄입니다. 피고소인은 즉시 소환될 겁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짜리 돌덩이를 가슴에서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기실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악독한 것, 내 아들을 죽일 셈이냐, 서연아. 저는 유나를 성진 변호사님 뒤로 보내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책임지는 것뿐이에요. 미숙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상상한 거고 헛소리한 거야. 수사관이 나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겼습니다. 걔는 내 손녀야. 우리 집에서 절대 그런 일 당할 리 없어. 수사관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미숙 이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철은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수사관이 그를 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 씨, 조사실로 들어오시죠.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조사실로 불려 들어갈 때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의 편에서 진짜 공포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새벽 3시에 떨면서 제 방문을 두드리던 유나의 밤들만 떠올랐습니다. 성진 변호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 씨,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정말로 딸을 구한 거예요. 저는 상철이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마침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유나가 저를 껴안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상철 이모부 잡혀가?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부터 넌 내 나이에 맞게 살기만 하면 돼. 유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아는 한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딸을 이끌어낸 험난했지만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상철이 조사실로 끌려 들어가고 문이 철컥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밖의 공기는 누가 숨만 세게 쉬어도 터져버릴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유나를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손수건을 꽉 움켜쥔 채 여전히 저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천벌 받을 짓 하는 거야.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천벌 받을 짓은 자기 손주가 해코지당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거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이는 착한 애야. 조카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예뻐했는데 왜 유나는 한밤중에 울어야 했죠? 왜 할머니 손녀는 이모부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어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 30분 후 수사관이 불렀습니다. 서연 씨, 증인 배질 신문을 위해 들어오시죠.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고 일어섰고 성진 변호사님이 뒤를 따랐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미니 엄마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여성 수사관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니 엄마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니 이모, 미니 엄마가 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야, 괜찮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우리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미니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미니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고 허리를 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말할수록 단호해졌습니다. 그때 제 딸이 8살이었어요. 유나 할머니랑 친해서 자주 놀러 갔었죠. 저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손에 힘을 주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철 이모부가 자기 몸을 만졌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이가 상상했거나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주 크게 잘못했어요. 수사관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신 것은 있습니까? 미니 엄마는 눈물을 흘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네. 한 번은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에 어른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상철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제가 문을 세게 두드리자 그가 뛰쳐나오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상철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상철이 맞아요. 미니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일이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웠어요. 당시 시댁에서도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아이도 제 딸처럼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가슴속 심장은 더 이상 분노 때문이 아니라 먹먹함 때문에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을 찾은 듯 깊고 슬픈 눈으로 미니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미니 씨, 유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유나가 제 딸과 놀다가 운 적이 있어요. 상철 이모부가 아프게 한다고 제 딸에게 말했대요. 그때 저는 어린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미니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방 안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사관은 기록을 마치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진술은 기록에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엄마는 일어나서 유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용감했어. 유나는 고개를 들어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이모는 그때 무서웠어요? 미니 엄마는 입술을 깨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무서웠어. 하지만 넌 옛날의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유나는 조용히 제게 기댔습니다. 저는 짭짤한 눈물 맛을 느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제가 진술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미니 엄마가 저렇게 증언하는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은 그런 짓 안 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맨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착하다면 왜 서로 다른 두 아이가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모두 똑같은 말을 할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허공에 발을 헛디딘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미숙 이모도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설마 진짜란 말이야? 상철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그의 뒤를 따르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상철 씨, 오늘 오후에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의자로 다가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숙 이모가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말해봐요. 당신 정말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저는 거기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 죄 없는 사람은 절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이 공포에 질려 그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 여자가 진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니, 상철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아이의 진술과 증거, 그리고 새로운 증인까지 확보되었으니 이 사건은 상급 특별처리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는 저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잃기 직전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죄인은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질려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니었던 거지?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응, 넌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어. 유나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새벽 3시에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 방문을 두드리던 내 딸이 오늘 공식적으로 어둠 밖으로 걸어 나왔고 진실이 아이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조사를 마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지만 수사기관을 나서면서 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안도감이 아니라 진짜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유나는 제가 잠시라도 떨어지면 길을 잃을까봐 두려운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진 변호사님은 제 옆에서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차가 우리 동네로 막 들어섰을 때 변호사님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집 대문 앞에 오토바이 3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4명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나는 즉시 제게 바싹부터 떨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일어나 오토바이 안장을 툭툭 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내려서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유나를 몸으로 감쌌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상철이 일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분노 없이 낮고 고르게 울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목소리. 평온하지만 협박을 암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진 변호사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지금 업무 방해하는 겁니다.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그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거지. 서연 씨가 사람 잘못 고소해서 남의 인생 망치고 있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못 고소한 적 없고 고소 취하 안 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하는 건데 취하해. 서로 살 길은 남겨둬야지. 유나는 제 옷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첫 번째 남자가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얘야,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상철 삼촌이 감옥에 가게 생겼니?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즉시 유나를 막아서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한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그것까지 고소해 버릴 테니 각오해요.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길 비키세요.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우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갈 때 의미심장한 말을 등 뒤로 던졌습니다. 기억해둬. 어른들 일은 조용히 덮는 게 좋을 때가 있어. 끝까지 가면 다들 힘들어져. 대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멈추지 않고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엄마한테 뭐 하려는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그냥 겁주는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성진 변호사님은 거실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사관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건 증인 협박 행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이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었을 때 제가 유나에게 우유를 타주고 있는데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외쳤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문 열고 얘기 좀 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유나는 공포에 질려 제게 달려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울었습니다. 엄마, 문 열지 마.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등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엄마가 여기 있잖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네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지. 문 열어. 저는 떨렸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수사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문 잠그고 현관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아이 곁에 계시고요. 제가 바로 관할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유나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5분 뒤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린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주거 침입 및 소란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서로 가시죠. 모든 소리가 점차 작아졌습니다. 제가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유나가 울어서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잡혀갔어요, 엄마? 응, 조사받으러 끌려갔어.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유나는 저를 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엄마, 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아이의 붉게 부은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목이 메는 것을 참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유나야, 넌 누구도 싫어하게 만들지 않았어. 넌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내가 아니야. 아이는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수사관이 직접 집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짧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일은 그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증거입니다. 사건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기운 내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 중에 상철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그는 당황했고 답변은 계속해서 모순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상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럼 나 이제 안전한 거야. 저는 아이를 안고 목이 메었습니다. 응, 우리 딸 이제 안전해. 경찰이 떠난 후 저와 유나는 잠시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에 기댄 아이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 또 거짓말쟁이라고 불릴까?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렇게 말 못해. 만약 누가 그러면 엄마가 제일 먼저 나설 거야.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나 버리지 마, 엄마. 저는 아이의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널 버리지 않아. 밖에서는 경찰차 불빛이 꺼졌고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도 남자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유나 그리고 천천히 밀려오는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라 진실이 빛을 향해 절반쯤 걸어 나왔고 어둠이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눈부시지도 덥지도 않은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폭풍이 지나갔음을 알리는 빛 같았습니다. 저는 유나가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몰래 울지도 다리를 웅크리고 베개를 껴안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어린 아이처럼요.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수많은 밤, 저는 아이가 떨고 두려워하고 새벽 3시의 노크 소리 속에서 흐느끼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야 마침내 저는 유나가 어린아이가 마땅히 자야 할 모습으로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진 변호사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수사관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 아침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보다 그저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있다가 마침내 내려놓았을 때 손이 여전히 떨리는 것처럼요. 정말 끝까지 처리될까요? 저는 여전히 좋은 소식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와 유나와 미니 엄마의 진술이 있는 이상 이 사건은 더 이상 덮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서연 씨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숨 막히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고도 침묵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슬픔,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엄마들을 위한 슬픔, 그리고 자식을 보호하는 대신 진실을 감추기로 선택했던 어른들을 위한 슬픔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100발이 더 늘고
얼굴은 패쑥하며 밤새 잠 못 이룬 듯 눈이 붉게 충혈된 한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유나가 안에서 달려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들어오시게 해줘요.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겪은 아이의 피로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겨진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야,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유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 시어머니는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목이 맨 채로 흐느꼈습니다. 할미가 잘못했다. 할미는 몰랐어.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집안 망신당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미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줄은 몰랐어. 유나는 할머니를 한참 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몸을 숙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유나야, 할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유나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저는 그냥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누구의 사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어주고 지켜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도 몰랐을 거야.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낡은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수사기관에서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유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더 이상 어둠 속에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나 양의 진술은 일관되고 근거가 있으며 물증과 증인에 의해 입증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아주 올바르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다른 아이들까지 구하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은 가벼웠지만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철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이 죄는 합의도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제 옆에 앉아 더 이상 바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상철 이모부 또 만나야 해요?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심하렴.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유나는 등 뒤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을 샀습니다. 우리 모녀는 베란다에 앉아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유나는 김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푹 잘 수 있어. 아무도 내 방에 오지 않을 거야. 유나가 제게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딸이 마침내 평범한 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노크 소리도 어둠 속 흐느낌도
엄마 옷을 잡아당기는 떨리는 작은 손도 없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유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좋은 꿈이라도 꾸는 듯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구에게 강하다는 칭찬을 들을 필요도,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이가 평온하고 진실이 제 이름을 찾고 정의가 한 아이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참여가 저희가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